현재 항미 원조와 미국과 경제전쟁 등으로 갖은 이슈의 중심에 서 있는 중국에서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5중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특히 중국 공산당이 최근 19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 회의를 열어 결정한 14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이 중국과 서방 세계의 갈등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와 주변국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중국 국내외 전문가들은 지난 2일 홍콩의 SCMP를 통해 경제 자립과 국내 수요 확대를 통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골자로 한 14차 5개년 계획이 중국과 미국 간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5차 전체 회의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적용될 14차 5개년 계획과 사실상 2035년까지의 장기 경제 로드맵의 결정이 주 내용이라 할 수 있죠. 더욱이 경제 정책에 있어서 내부 역량이 집중하는 중국 정부는 정치적 측면에서도 숨은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우선 대중 전체 회의가 끝나면 통상 공보라고 불리는 장문의 발표문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좋은말 대잔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미사 여부만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발표문 행간에 숨은 뜻이 들어있었죠. 바로 이번 5중 전체 회의의 숨은 코드가 2035년 장기 목표와 중앙위원회 업무 조례에 녹아있었던 건데요. 2035년이면 15년 이후로 중국 당국은 앞으로의 5년 계획과 함께 15년 구상도 함께 통과시킨 것입니다. 이처럼 중국에서 진행된 전체 회의에서 장기 목표가 등장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먼저 발표문에 나온 중국의 2035년 목표는 굉장히 화려합니다. 경제 실력과 과학 실력 그리고 종합 국력이 대폭 도약하고 경제 총량과 도농주민 평균 소득이 새로운 단계에 올라서며 핵심 기술 분야에서 중대 돌파를 이뤄내 창의 혁신형 국가의 선두에 진입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좋아만 보이는 계획에 아주 큰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요. 바로 이런 장밋빛 청사진이 시진핑 주석을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을 중심으로 단결해야 실현할 수 있다고 할 점입니다. 다시 말해 시 주석이 2035년까지 장기 집권하겠다는 뜻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죠. 물론 시 주석이 이번 5중 전체 회의를 통해 2035년까지 집권하겠다는 뜻을 드러냈지만 중국의 모든 것이 시 주석 마음대로 될 것으로 보이지만은 않은데요. 그걸 볼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중앙위 업무 조례입니다. 일단 현재 중국 공산당은 형식상 시 주석을 포함한 7인 상무위원들의 집단 지도체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당초 이번 5중 전체 회의를 앞두고 시 주석이 마오쩌둥 시절의 당 주석제를 부활시킬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습니다. 즉 7인 상무위원의 집단 지도체제에서 시 주석의 단독 주석체제로 바꾸어 1인 천하의 단일 지도체제를 만들 것이라는 예상이었죠. 이는 과거 덩샤오핑이 마오쩌둥 주석의 독재 폐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1982년 당장 개정을 통해 당 주석제를 폐지했던 역사를 다시 뒤집는 행보였기 때문에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당 주석제를 부활하려면 당장이 주도적으로 국가체제 자체를 개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5중 전체 회의에서 이를 개정하지 못하고 중앙위 업무조례를 제정해 시 주석의 당 총석의 권한을 명문화하는 정도로 그쳤습니다. 따라서 이번 5중 전체 회의는 1인 지배체제로 가는 데 대한 당내 반발이 만만찮았다는 얘기로 볼 수 있죠. 한편 이 같은 중국의 보수적 정책 기조를 작심하고 정면으로 비판해 큰 논란을 일으킨 중국 최고 후보 마윈이 당국에 불려가 질책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 3일 차이신 등에 따르면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과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외환관리국 등 4개 기관은 전날 공동으로 엔트그룹을 실질적 통제하는 마윈과 진센등 회장, 푸샤오밍 총재를 불러 관리 감독과 관련한 예약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중국에서 외탄이라 부르는 이 예약 면담은 정부기관이 감독 대상 기관 관계자들이나 개인을 불러 공개적으로 질타하고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것이 목적인 면담 형태인데요. 국가의 통제권이 강한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 시행하는 일종의 공개적 군기잡기의 형식으로 볼 수 있죠.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마윈이 최근 도발적인 어조로 금융당국의 감독 정책을 정면 비판한 것이 문제가 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마윈은 지난달 24일 상하이에서 열린 와이탄 금융서민 연설에서 당국이 위험 방지를 지상과제로 앞세워 지나치게 보수적인 감독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정면 비판해 중국 경제계에서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죠. 특히 이 자리에는 왕치산 국가부주석과 이강 인민은행장 등 중국의 국가급 지도자와 금융 최고위 당국자들이 대거 참석했다는 점에서 마윈이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장소에서 당국의 정책
방향을 대놓고 비판하는 대담한 발언을 내놓은 것인데요. 결국 지난 1일 시 주석의 경제책사인 류허 부총리가 이끄는 금융안정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민간 기업의 금융혁신에 장려하며 금융위험 방지를 정책 최우선 순위에 놓겠다는 보수적 입장을 다시 한번 고수하면서 마윈의 발언에 대해 간접적으로 비판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더구나 마윈이 소환된 날 중국 금융당국은 엔트그룹의 주력 사업인 소액대출 사업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새 법안 입법까지 전격적으로 예고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엔트그룹과 같은 인터넷 대출 업체들은 원칙적으로 고객 한 명에게 최대 30만 위안 이상의 대출을 해줘서는 안 되며 30만 위안 미만이라도 한도액이 고객 연평균 연봉의 3분의 1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제한해 둔 것입니다. 결국 당국에 소환된 이후 알리바바 그룹의 실질적 지배자인 마윈은 납작 엎드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엔트그룹이 심야에 발표한 성명에서 당국의 관리와 감독을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바로 며칠 전만 해도 위험을 100% 피하는 것이 제일 위험한 것이라고 주장한 마윈의 행보가 180도 바뀐 것이죠. 한편 중국을 비판한 마윈과 다르게 중국의 정책에 강하게 동의하는 기업들은 중국의 국가주도 기업관리 방식에서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 기업은 바로 화웨이로 중국 당국이 화웨이를 본격적으로 감싸기 시작한 것인데요. 우선 화웨이를 설립한 런정페이 회장은 인민해방군 장교 출신으로 중국 정부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속적으로 받아왔습니다. 이런 이유로 화웨이는 지난해 5월부터 통신 장비의 보안 측면에서 규제를 받아왔으며 그 결과 현재 화웨이는 미국의 허가 없이 미국 기술이나 장비를 활용한 반도체를 쓰지 못하고 있죠. 그런데 지난 1일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화웨이가 미국의 기술을 아예 사용하지 않는 반도체 공장을 상하이에 세울 계획이라고 알려졌는데요. 이는 미국의 제재에서 벗어날 방법으로 중국과 화웨이가 상하이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상하이 IC 연구소와 합작해 신공장 가동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즉 그동안 반도체 설계만 하고 생산은 대만 TSMC 등이 위탁해온 화웨이가 IC 연구소의 전문가들을 신공장의 제조 공정에 투입해 힘을 보탤 계획을 세운 것이며 사실상 중국 정부가 나서서 화웨이의 기술 지원을 한 셈입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화웨이가 지난해부터 축적해온 재고 물량이 소진되는 시점에 신공장을 가동할 것으로 예상하며 내년 말까지 스마트 TV 등 사물 인터넷 제품에 들어갈 수 있는 수준까지 기술 수준을 끌어올릴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특히 2022년에는 현재 5세대 무선 통신 장비에 쓰이는 20나노미터급 반도체까지 생산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화웨이는 미국의 제재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통신 장비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되죠. 결국 이러한 중국 당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보면 마윈의 엔트그룹에 대한 조치와는 천지 차이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중국의 직접 관리식의 기술 불기는 3대 인공지능 기술 중 하나인 시각지능 분야에서 미국을 앞서는 결과를 만들어냈는데요. 지난 2일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조지타운 대학 산하의 연구소가 최근 컴퓨터 비전 분야를 비롯한 AI의 미중간 특허 동향을 분석했을 때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2016년부터 중국의 관련 특허가 급증해 2019년에 미국을 추월한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컴퓨터 비전 분야는 안면인식과 같이 최근 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AI 기술로 특히 국방과 안보 등에 밀접한 연관이 있죠. 이 분야에 중국이 특허를 내기 시작한 것은 2007년부터로 특허 건수로 살펴보면 2016년 1609건이었던 중국의 특허 건수는 2019년 14,545건으로 급증했는데요. 반면 미국은 2016년 3,736건의 특허로 중국을 압도했지만 3년 후 2019년에는 1,713건으로 중국보다 성장세가 떨어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체 컴퓨터 비전 분야 AI 특허에서 중국의 비중이 37%에 달한 반면 미국은 23% 정도에 그친 것이죠. 이러한 결과는 미국의 경우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로 안면인식 기술 개발에 많은 제약이 따르지만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안면인식에 따른 윤리 논란을 잠재우고 기술 발전을 주도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일례로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의 주요 IT 기업은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안면인식 기술 상용화를 연기하거나 관련 연구를 중단했지만 중국에서는 안면인식이 기존 카드 형태의 신분증을 대체할 새 신원인증 기술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같이 중국은 기업과 기술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 행사를 마다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결국 이런 중국의 사회주의적 현대화 방식이 중국 발전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하는 중국 지도부와 다르게 자유진영을 대표하는 미국은 중국의 행보에 크게 반대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미국은 공산당이 주도하는 국영시장경제 이념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중국이 주장하는 기술 굴기와 시진핑의 독재 체제, 자국 중심의 경제 정책 등이 지속적으로 미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에 따라 미국은 중국을 더욱 압박하기 위한 행보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앞서 한국과 미국은 고위급 경제협의회를 통해 경제 산업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클린 네트워크에 한국이 참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클린 네트워크는 5G 통신망과 모바일 앱, 클라우드 컴퓨터 등에서 화웨이와 중兴통신 등 미국이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한 중국 기업 제품을 배제하는 정책을 의미하죠. 그런데 미국은 이 정책에 동참한 클린한 통신업체로 한국의 SK텔레콤과 KT를 회의 결과 자료에 명기한 반면 화웨이 장비를 일부 사용하는 LG U+는 제외했었는데요. 결국 최근 미 국무부도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는 한국을 콕 집으며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바로 키스 크라크 미국 국무부 차관이 화웨이 장비에 대한 책임을 민간 기업에 돌린 우리 외교부에 대해서 한국의 화웨이 결정은 존중하지만 중국 공산당 감시의 근간인 화웨이 같은 회사는 분명히 신뢰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크라크 차관은 중국의 강압적 경제 활동을 강하게 비난하며 중국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냈죠. 또한 앞으로 더 많은 국가와 기업이 개인정보와 지적재산권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누구를 신뢰할 것인가라고 물음으로써 중국에 대한 불신을 직설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결국 이는 한국 정부도 미국의 화웨이 배제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강력한 입장 표명으로 볼 수 있는데요. 특히 과거 스웨덴이 미국의 의견에 동조해 화웨이와 중兴통신을 배제한 결과로 중국의 보복 조치 경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도 화웨이 장비를 배제할 경우 중국의 보복을 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미국은 자국과 동맹국들이 함께하면 중국의 일방적 경제 행위에 맞설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죠. 따라서 앞으로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피해는 최소화하고 이득은 최대화하는 현명한 선택을 내리기를 희망하며 오늘 영상은